울산에서 당선된 4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이기도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국감을 또 많이 치러보셨지만 올해의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국정감사를 사실 그동안 제가 10여 회 이상 치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국정감사처럼 아예 증인 참고인을 전면 봉쇄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당은 여당대로 증인 신청하고 야당대로 신청해서 서로의 적절한 선에서 조율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예 전면 봉쇄를 하고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가령 우리 그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증인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상태거든요. 아, 그동안 이렇게 증인 없이 국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전면 지금 저희 위원회뿐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예. 그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 중에 여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은 증인들은 거의 전면 보이콧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그게 군무 이탈이다, 황제 근무다는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제보했고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을 하고 있는 그 당직 사병 이런 사람이 정을 하겠다는데도 정인으로 여당이 안 받는 것이고요. 아, 그건 국방이겠죠. 예, 국방이죠. 예. 그리고 그걸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이게 총격 당하고 시신이 화해당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예. 그 사건의 형 되시는 분이 국회 나와 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정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진실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지금 유엔에까지 하소연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소연할 때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지.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와서는 하소연을 못하게 하고 유엔에 가서 하소연하게 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본인이 얘기했으면 얘기하면 되고 여당 입장에서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증인 신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이게 절대 과반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아무리 그 여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저희들도 저도 야당도 다 했던 사람인데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거든. 국회는 청와대 분실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도 아니고요. 첫 번째가 국회고 두 번째가 여당인 겁니다. 여당이 1번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덮어주기만 한다. 이게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국정감사를 그냥 해서 뭐 하겠냐. 맹탕 국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예. 어떻게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세우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언론에 그 입장을 발표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당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요지부동이고 무조건 하여간 자신들에게 생채기가 나거나 자신들이 비리가 드러날 것 같은 조짐만 보이면 무조건 아예 정인 채택을 거부해버리니 이거 참 해도 너무하다. 이런 국회가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 결국 이게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면 결국 의원님들의 또 역할이 더 커지겠네요. 국감에서. 이제 그런 정인이나 참고인이 없으니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고 거기다가 자료 제출을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뻔한 자료도 국회법에서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주가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도록 국회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령 위안부 협상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정권 들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어떤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고요. 그저께는 차관하고
담당 국장이 왔는데 맨손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는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 나한테 지금 맨손으로 와서 지금 설명하러 온 것이냐 자료를 달라 그랬지 하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가져온 자료로 가는 게 뭐 그냥 그동안 일본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사이에 했던 각종 뭐 여러 가지 협상이나 회의들 그 자료 갖다 주면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위안부 문의도 뭐 제의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면 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매달 며칠 무슨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누구였고 그래 상대방은 뭐라고 답변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회의했던 자료 잔뜩 갖다 주고요. 그게 그동안 위안부 협상이었다는 자료라는데 이런 맹탕 자료 갖다 주고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보기에는 정부가 이제 자료 제출도 굉장히 소홀하고 이 증인 채택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이 국감이 제대로 좀 치러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뭐 오늘부터 이제 국감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의원께서는 국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그래도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될까요? 사실 그 대한민국에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있고 또 남북 분단 상황이고 안전 보장이 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까지 일으키고 지금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계 1강과 2강이 서로 맞닥뜨려서 지금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입지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려갈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경제활동도 이루어져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게 핵심 관건인데 그 핵심 관건을 푸는 키를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교부는 도대체 존재감이 없다. 외교부가 실종된 것 아니냐. 대한민국 외교는 아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실종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외교부의 역할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큰 그 걱정거리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외교부 가령 역할이 없다는 폼페이오 같은 경우가 pom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들렀다가 일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가 느닷없이 그 코로나를 트럼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방한 일정은 취소해버리고 방일 일정만 송화했단 말이죠. 일본만 들렀다 간 거죠. 예. 코리아 패스 현상입니다. 아니 바로 옆 동네에 오고 또 온다고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일본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패스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은 중국대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겠다는 일정을 또 취소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게 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거의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양강 사이에서 어떻게 남북 분단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도 찾을 것이냐는 건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면 강력한 제3강으로서 중립 외교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뭐 군사적으로나 남북 분단 상황으로 봤으나 경제적으로 봤으나 그럴 입장이 안 되니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중간에 서서 이 차로를 치면 차로의 중간에 중앙선에 서서 오는 차 가는 차에 다치게 생겼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령 교통경찰처럼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단속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 경찰봉을 들고 서 있을 때 가는 차 오는 차가 피해가지만 겨울에 한밤중에 까만 옷 입고 그냥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서 있으면 가는 차 오는 차에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냐. 결국 그 스탠스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다. 예. 그런 것들을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살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기반 위에서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개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외교부 장관의 요즘 이 남편의 문제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사실 뭐 법적인 문제이진 않지요. 뭐 그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부군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다들 자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일반적으로 우리 뭐 평범한 국민들이 미국을 가는 그런 사례하고는 달라서 이 출국은 이중잣대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외교부 장관이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자제령을 내렸고,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국내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부모가 화상결혼식까지 하면서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요트 사기 위해서, 호화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주무장관의 부군 되시는 분이 출국을 했다. 그거를 그냥 일반 국민의 평범한 잣대로 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이게 권력층,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이중잣대다 다르다. 특권과 반칙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허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거취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참 뭐 미국이 지금 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고요. 뭐 퇴원을 했지만 사실 좀 자제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으로 이 방문 계획을 세운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뭐 그 계획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운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 당 대표가 일단 아니고요. 예. 이미 당 대표에서 예. 떠난 분이고 현직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일 뿐입니다. 예. 그래 그분이 가고 말고 또 가야 될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뭐 요트 사고 호화여행하러 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다.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로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득이한 사유로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강경화 장관이 부군이 요트 사러 호화여행하러 간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때문에 이제 다들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개천절은 넘겼습니다만 이 한글날 또 보수단체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에 차벽까지 세우는 부분은 좀 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일 아니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뭐 개천절 집회 하겠다는 분들이 자동차 타고 창문도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줄지어서 차 타고 행진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차 타고 창문 닫고 지나가는데 무슨 감염이 확산이 됩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전부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 지하철 타고 한 칸에 수십 명, 수백 명씩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자동차 타고서 열대 20대 줄지어 가는 것은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한 것이다. 아주 나쁜 권력의 행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이 부분도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당에서는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얼마 전에 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노동법 개정 문제를 좀 들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 좀 의원님, 중진 의원으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고요. 예. 그거는 공정경제 3법이라기보다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용어가 옳고요. 예. 그리고 노동에 관련해서 노동개혁법을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든 아이가 그 경제 대기업들 재벌로 불리고 있는 대기업 그룹들 이 그룹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뭐 기여한 것도 있었지만 네. 끼쳐왔던 폐해들도 있고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 시정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게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형태에서 거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듯이 물론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기업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것하고 동시에 두 가지 가치를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고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자신들의 그런 기업의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들은 논의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네. 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과도한 이게 강성 귀족 노조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노조들이 자기 배불리기 그런 것에 치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체 그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귀족 노조, 강성 노조의 일부 그 그룹들의 그 이익을 위한 배부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